당신이 명상을 하면 좋겠어요. 삶은 매 순간 고통스러운 이유도 무한하고 행복한 이유도 무한하다. 우리의 경험은 주로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는 곳에 달려있다. 예컨대 시간을 몇 분 내어 바로 지금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것의 목록을 만든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것은 끝도 없이 떠오를 것이다. 그럼 이제 똑같은 시간을 들여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의 목록을 만든다고 해보자. 이를테면 저녁 노을이나 빗소리, 갓난 아기와의 눈맞춤 같은 것 말이다. 그런 목록도 꽤 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이유가 다 사라져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안다. 고통스러운 이유는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와 같은 작은 이유도 있고, 전쟁이나 가난, 억압, 기후변화와 같은 큰 이유도 있다. 삶에는 이렇게 고통을 주는 원인들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기쁨을 경험하려면 지금 이 순간의 삶에서 아름다운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삶의 문제나 세상의 문제를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고통스러운 이유가 다 사라질 때까지 행복을 미룬다면 행복할 수 있는 기회는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 행복한 순간에 스스로 행복해지지 않으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에너지도 얻지 못한다. 우리는 삶에서 아름다운 것을 알아차리는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 그런 기술은 마음속에서 걱정과 판단이 마구 날뛰게 내버려 두지 않고 주의를 집중할 곳을 선택할 수 있게 스스로 훈련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그러려면 상당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해냈을 때에는 기분도 덩달아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구름 모양과 살갗을 스치는 시원한 산들바람의 감촉,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를 음미하는 일을 잊지 않게 된다. 삶에서 아름다운 것을 인식하는 수련을 하다 보면 삶에서 잘못되지 않은 것도 모두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치통이 있을 때에는 치통이 없어져야 행복해지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치통이 사라지면 그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곧바로 잊는다. 잠깐 시간을 내어 지금 내가 치통이 없는 상태를 실제로 즐길 수 있는지 보자. 치아에 문제가 없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만일 이가 아프면 내 소원은 바로 이가 아프지 않은 것일 테지. 이만 괜찮으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한번 실험해보고 그 방법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자.
수련 방법.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삶에서 바로 지금 존재하는 행복의 조건을 모두 알아보자. 그런 행복의 목록을 적어도 되고 그냥 생각만 해도 된다. 마음이 산만해지거나 이 수련이 내키지 않으면 스스로 이렇게 말해보자. 내 마음은 실제로 다른 생각들이 중요하다고 믿는구나. 하지만 나는 지금 딱 1분 동안 내 삶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떠올리도록 나에게 허용한다. 그 밖에 다른 생각들은 모두 기다리면 돼. 행복 목록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어떤 기분이 드는지 보라. 기분이 좋으면 이 수련을 하루에 서너 번 해도 된다. 수련을 거듭할수록 삶의 변화를 더 일찍 알아차릴 것이다. 이런 접근은 삶의 문제들에만 죽어라 매달려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짜증이 나는 지경에 이르는 것보다 실제로 훨씬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다. 매 순간 삶이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도 무한하고 삶이 더 나빠질 수 있는 방법도 무한하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삶에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바꾸고 싶은 것들에 온통 집중하는 습관이 강하게 배어 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은 매우 해로울 수 있으므로 보다 균형 잡힌 사고방식을 지니도록 수련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행복의 조건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나는 내가 느끼는 두려움이 온갖 형태로 끔찍하게 잘못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내 두려움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숨을 멈추고 몸이 긴장하고 동요하는 느낌에 주의를 집중했다. 그런 몸의 감각을 바꾸려 애쓰지 않고 그대로 느끼도록 완전히 허용했고 그런 느낌이 멋대로 강해지게 내버려 두었다. 호흡을 서너 번 하는 동안 그 느낌은 엄청나게 강렬해졌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마음챙김 수련으로 이미 충분히 경험해 본 터였다. 나는 내 몸속에 있는 두려움에게 말을 건넸다. 네 마음대로 강해져도 돼. 여기에 머물러도 되고 가도 돼. 잘 왔어. 널 위해 내가 여기 있단다. 그러자 내면의 긴장과 동요가 차츰 가라앉는 것 같았다. 나는 호흡을 계속하면서 몸 안의 모든 감각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집중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했다. 심지어 네가 두려워할 때도 넌 사랑받고 있어. 그러니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들지 않아도 돼. 널 위해 내가 여기 있잖아. 그러고서 그냥 호흡을 몇 번 더 하고 나니 차분하고 굳건한 기분이 들었다. 당장에라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내가 겁에 질려 있어봤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터였다. 그 다음으로 나는 나 자신에게 지금 이 순간은 멋진 순간이야 라고 말해보았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말하고 나서는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다.
그러자 몸이 진정되는 느낌이 들면서 그런 시도가 어렵지 않았다. 지금은 당연히 멋진 순간이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의 안전과 안위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모여있는 경이로운 사람들을 보라. 나는 집회에 참석한 군 중 한 사람 한 사람과 모두 사랑에 빠졌고 그들도 내 사랑을 느꼈으리라 믿는다. 꼭 영원해야만 소중한 것은 아니다. 충분히 긴 시간을 놓고 보면 모든 승리는 한시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을 음미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분노가 타오를 때는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내 자신의 고통은 의식하지 못한 채 고통의 지배를 받고 인간성이 좀먹힌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고통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삶을 지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저마다 느끼는 분노,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의 강도가 80%쯤 되어야 비로소 알아차린다. 그런데 그때쯤에는 이미 고통이 완전히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 때로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기 전까지 그 감정이 무엇인지조차 콕 집어내지 못한다. 그리고 주변에 타고 남은 재를 둘러보면서 와, 내가 엄청나게 화가 났었구나 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직 그런 감정이 크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만약 두려움의 강도가 30%라면 그 감정에 능숙히 대처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고통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상황에서 근본적 수용은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사회적 불이나 폭력을 포함해 우리를 자극하는 외부 문제를 뭐든지 다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다. 게다가 근본적 수용은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하는 이야기를 뭐든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런 자신의 이야기가 틀릴 때도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몸의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수용하는 수련을 시작한다. 왜냐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 전체가 굳어지는 느낌은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놈은 바보야 라는 생각은 그저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고통스럽다는 걸 알아차리려면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라. 몸의 감각은 감정의 폭풍에 휘말리지 않게 지켜주는 닻이다.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생각이 더 빨리 진행되므로 흥분하지 않고 그런 생각들을 지켜볼 수 있는 훈련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하지만 자기 몸으로 돌아오는 일은 훨씬 쉽다. 수련 방법. 당신 안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라. 몸이 느끼는 감각에 주의를 집중하고 알아차린 것들을 하나하나 말해보자. 예를 들면 얼굴이 굳어졌다. 속이 불편하다. 가슴이 무겁다. 온몸이 부르르 떨린다. 등의 느낌 말이다. 이런 느낌들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자.
그것들은 더욱 강해질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으며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 해야 할 일은 오로지 느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 수련이 도움이 되는 가장 명쾌한 이유는 우리가 고통을 싫어하고 거기에 맞서 싸워봤자 결국 상태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서이다. 우리는 저마다 두려운 게 걱정되고 화나는 게 정말 싫으며 우울한 모습에 울적해한다. 만약 내 삶이나 이 세상의 어떤 골치 아픈 일 때문에 이미 괴로운 상태라면 나 자신을 미워해봐야 뭐 하나 나아질 게 없을 것이 뻔하다. 이 수련은 몸의 감각을 근본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고통에 주의를 기울이는 매우 구체적인 능력을 키워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통을 전환한다는 것을 실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최상의 비유는 우는 아기를 안고 있는 방법에 빗대는 것이다. 새벽 3시에 아기 울음소리에 잠이 깨어 기운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아기를 안아주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다. 우는 아기가 위로를 받는다고 느끼도록 안고 있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는 아기를 안고서 이 녀석 감당이 안 되네. 제발 좀 조용히 해라. 라는 식으로 말하면 아기는 특별히 자기를 달래준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는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아기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러려면 아기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아가야, 넌 어떻게 느껴도 괜찮단다. 울어도 괜찮고 울음을 그쳐도 돼. 네가 어떻게 하든 널 완전히 받아들이마. 이는 어떤 일이 생겨도 마음을 열어놓고 있겠다는 평정이다. 동시에 어떻게든 돕고 싶다는 마음이다. 여기에는 보살핌과 연민, 온정이 있다.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면 아마도 이럴 것이다. 널 위해 내가 여기 있단다. 가능한 널 돕고 싶어. 수련하는 동안 떠오를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의 생각을 살펴보고 그런 생각들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보자. 나 자신에게 불쾌한 감정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감정 정말 싫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불쑥 든다면 그런 생각에 저항이라는 이름을 붙여라.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 수련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이건 저항이야 라고 말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저절로 사라지는지 보자. 만약 그런 생각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것을 연민과 수용의 대상으로 만들어라. 내면의 소리에 공감하면서 이렇게 말해보자. 이런 감정이 싫은 게 당연해.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러고 나서 그런 감정과 더불어 그런 감정이 싫다는 소리가 동시에 존재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지 보라. 그 두 가지는 이미 내면에 존재한다. 그러니 그냥 두어라.
어느 편도 들지 말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긴장을 그냥 느끼고 이런 긴장을 싫어하는 소리가 제멋대로 나오게 놔둘 거야. 나는 열린 마음으로 둘 다 받아들일 거야. 수련하려고 애쓰는데 이 수련은 도움이 안 돼. 난 이런데 정말 소질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생각에 의심이라는 이름을 붙여라.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 수련의 효과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이건 의심이야 라고 말하고서 그런 생각이 저절로 사라지는지 보자. 만약 그런 생각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렇게 말해보자. 내 마음 한편에서는 이 수련이 효과가 없다고 믿는구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그런 느낌이 들어도 전혀 문제 없어. 그런 소리가 제멋대로 나오게 놔두고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자. 때때로 의심은 수련 방법을 좀 바꾸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데 그럴 땐 그 충고를 따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의심은 대개 불안 때문에 일어날 뿐이고 이때 필요한 건 사랑이다. 수련하려고 애쓰는데 참 주방세제 사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생각에 계획이라고 이름 붙여라. 그리고 자신에게 이건 계획이야 라고 말하고서 그런 생각이 저절로 사라지는지 보자.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건 중요한 것을 확실히 잊지 않으려는 마음이거나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뭔가를 잊을까봐 걱정된다면 수련을 잠시 멈추고 그것을 적어 놓아라.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불편한 감정이 못마땅해도 몸의 감각으로 돌아가려고 계속 노력하라. 난 해고당할 거야. 혹은 그녀가 날 사랑했으면 좋겠어. 같은 생각에 감정이 동요된다면 그런 생각에 이야기라고 이름을 붙여라.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거나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이건 이야기야 라고 말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저절로 사라지는지 보자.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 내면의 소리에 공감하되 그것에 동의하지는 말라. 내 마음 한편에서는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일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진짜인지 아닌지는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건 뭐든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 누구나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마음의 자유와 평화는 그런 생각을 없애는 데서 오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들을 근본적으로 수용하면서 잘 듣는 법을 배우고 그런 생각들로 동요하지 않아야 마음의 자유와 평화가 깃든다. 고통스러운 순간에 달리 대응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훈련은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내면의 고통을 일으키는 요인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때 그 고통은 너무 심하지 않아도 되지만 몸에서 느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사랑과 수용으로 고통을 안는 수련을 하라.
그게 바로 이 수련의 진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이다. 이런 유형의 연민 수련에 시간과 에너지를 들일수록 그 영향력은 더 일찍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전 같으면 자극을 받았을 상황이 좀 더 뚜렷하게 보이고 너그러운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그 이후로도 고통스러운 감정은 파블로프의 개가 반응하는 종소리가 되어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라고 일깨워 줄 것이다. 마음챙김 수련은 만성 통증에도 효과가 있다. 몸의 통증을 싫어하지 않고 느끼는 일이 가능한지 살펴보길 바란다. 심지어 그 통증을 고통 대신 감각이라고 이름 붙여볼 수도 있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런 통증이 정말 싫겠지만 그런 마음 또한 반갑게 맞이하자. 그리고 어느 편도 들지 말고 양쪽을 다 느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무릎에서 통증이 느껴지는군. 마음에서는 그 통증이 싫다고 소리치고 있어. 그런 감각과 소리가 모두 머무르든 가버리든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줘야지. 나는 너희 둘을 위해 여기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 너희는 둘 다 괴로운 존재이지만 난 너희를 사랑해. 이 수련은 자신의 고통을 껴안고 전환하도록 스스로 훈련하게 도와서 상황이 좋지 않을 때조차 바로 그 순간에 머물게 해준다. 우리가 고통을 인식하고 전환하는 데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한결 가벼워지고 연결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나는 적게 노력하면 자유를 조금 얻고 많이 노력하면 삶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완전한 최선. 인간은 항상 생명을 유지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내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우리는 대개 그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 대신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하여 과거 경험에 따른 불완전한 모형을 근거로 최선을 다한다. 그런 상태에서 아름다움, 즉 행복하기만을 진정으로 바라지만 그 방법을 모르는 이 피조물이 그 아름다움을 보는 법을 알게 된다면 연민은 자연스레 생겨난다. 자신이 어떤 후회스러운 일을 했건 간에 어떤 욕구를 충족하려고 했던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때로 돌아가 그런 행동을 한 자신을 한번 떠올려 보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모든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 다시 말해, 어떤 불편함도 다 피하고 어떤 욕망도 다 이루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그것을 선택했겠는가? 그 답이 그렇다라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항상 내 주변 사람들 모두를 위해 고통은 덜 생기게 하고 행복은 더 많이 생겨나게 하고 싶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항상 그 방법을 알고 있지는 않아. 그렇게 말하고 나니 기분이 어떤가? 우리 모두의 불완전함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보이는가?
힘든 순간에 이런 관점은 구세주가 될 수 있다. 최근 나는 무척 지쳐 있었고, 온몸이 긴장되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때 나는 천천히 호흡하면서 몸의 불쾌한 감각, 구체적으로 가슴이 무겁고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에 더욱 주의를 집중한다. 용기 비슷한 것을 내어 원하지 않는 감정이지만 있는 그대로 느낀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 순간에 뭘 느끼든 다 괜찮아 라고 말한다. 당장 내 안에서 저항이 일어난다. 그냥 더 이상 이런 역 같은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다는 소리가 튀어나온다. 지금이 바로 인간 본성 이론을 불러올 때이다. 고통에서 달아나고 싶어 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걸 무시하라고 말하는 많은 명상 지도자들의 소리도 들린다. 나는 그 소리로 주의를 완전히 돌리며 말한다. 네가 고통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넌 그저 편안하고 안전하길 바라지. 그게 너를 비롯해 모든 생명체에게 있는 아름다운 본성이야. 나도 네가 편안하고 안전하면 좋겠어. 난 널 도와주려고 여기 있는 거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다. 그러자 내면의 소리가 가라앉으면서 어떤 신뢰가 쌓인다. 나는 몸이 느끼는 고통으로 주의를 되돌리며 그 고통에게 마음대로 강해져도 된다고 분명히 밝힌다. 나는 긴장감에게도 직접 말을 건넨다. 네가 고통스러워하는 게 보여. 난 널 위해서 여기 있단다. 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호흡이 더 느려지고 깊어지면서 긴장이 아주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다. 그러다가도 이따금 딴 생각이 나 턱에 힘이 바짝 들어가면서 수련이 뒷걸음질하기도 한다. 그래도 정신이 산만해진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련으로 돌아온다. 오히려 내 안에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보살피겠다고 다시 다짐하며 이렇게 말한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는 상처받지 않게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는구나. 네 안에 그런 욕망이 아름다워. 그럴 능력이 없는데 그러고 싶으니 마음이 아프겠구나. 네 안에 사랑이 다 보여. 네 자신을 다시는 상처받지 않게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는구나. 내 고통 속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인식하니 고통이 전환된다.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고 오만상을 찌푸리던 얼굴도 펴졌다. 미소도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호흡 하나하나는 물론 지금 이 순간 느끼는 모든 감각에 정신을 모으자 집중력이 더욱 날카로워진다. 내가 껴안은 욕망과 고통은 점점 더 옅어지고 해방 체험은 더욱 깊어진다. 마침내 턱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또다시 나 자신이 편안하게 느껴진다. 내 안에는 삶의 모든 긍정적인 조건들에 대한 엄청난 감사함이 남아있다. 우리가 언제나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지도 않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도 없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욕구가 중요하다는 태도로 갈등에 접근할 수는 있다. 그러므로 갈등의 진정한 추구점은 모든 당사자가 서로의 욕구를 똑같이 중시하는 것이다. 일단 상대방이 나의 욕구를 그의 욕구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느낌이 들면 나는 내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용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대화를 방해하는 두 가지 주요 장애물, 이를테면 두 가지 독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비판과 요구다. 비판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의미한다. 비판에 대하는 아무 욕구가 없는 착한 시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유발하는 에너지가 어떤 충족되지 않은 욕구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골칫덩이라는 사실보다 그 욕구 자체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면 대화가 가능하다. 진정한 대화는 양측의 욕구가 모두 중시될 때 이루어진다. 당신이 동료가 느끼기에 무례한 일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상황은 동료가 오해했거나 아니면 당신이 실제로 바보 같은 행동을 해서 생긴 결과일 것이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만약 동료가 완전히 경멸하는 표정으로 당신을 나쁜 놈이라고 부른다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보라. 이번에는 반대로 동료가 그렇게 말하는 대신 당신이 날 존중해준다는 느낌이 들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네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래요? 라고 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자. 두 번째 예는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리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커진다. 대화를 방해하는 또 다른 독은 요구다. 우리는 모두 남들이 어떤 보답을 바라서 혹은 부정적인 결과가 두려워서 우리의 청을 마지못해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걱정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남들이 나에게 흔쾌히 베풀게 만드는 비결은 나 자신의 욕구와 더불어 그들의 욕구가 지닌 아름다움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내가 내 욕구를 부담스럽다고 여기면 남들도 그와 달리 보기가 힘들어진다. 반면 양쪽의 욕구가 모두 본래 귀중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요청한다면 내가 바라는 대답을 얻을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따라서 비판과 요구라는 이 두 가지 독에 대한 핵심은 그 밑바닥에 언제나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깔려 있다는 점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자신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걸 깨닫거나 나 자신이나 남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 아래에 있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찾아보자. 일단 그 욕구를 발견하면 그것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노력하라. 그런 다음에 그 통찰을 바탕으로 소통하길 바란다.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는 내용만이 요구와 비판이 아니다. 요구와 비판은 오히려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이 정말 뛰어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욕구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 가령 내가 에라 여시나 먹어라 라고 소리치면 그런 사람들은 당신이 존중받는다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제가 어떻게 도와야 하죠? 라고 대답한다. 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비판과 욕으로만 듣는 사람들도 있다. 가령 당신이 파티에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라고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 당신이 원하는 때에 사라져 드릴게요. 라고 말한다. 최상의 의사소통 기술 1단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잠깐 시간을 내 자신이 비판이나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라. 비판이나 요구를 하고 있었다면 그 밑바닥에 깔린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대해 생각해보라. 그 욕구에 스스로 이름을 붙여보라. 나의 욕구를 비판이나 요구의 형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표현해보라. 2단계 상대방이 계속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이렇게 말해보라. 제가 제 뜻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자신이 아무리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묘책이다. 또한 잘난 체 하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자기가 들은 말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기가 들은 비판이나 요구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것은 당신에게서 실제로 느낀 비언어적 요소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고 100% 자기 투사일 수도 있다. 어쨌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말하라. 제 말이 그렇게 들린다니 미안해요. 제가 제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하려던 말은 이거예요. 자신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설명한다. 이제 좀 다르게 들리나요? 이번에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당신의 욕구가 상대방에게 비판이나 요구의 형태로 들리지 않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말하라. 진심으로 말하건대 이렇게 하면 진짜 효과가 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괴롭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가 나를 화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믿으면 나는 그를 인간으로 보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그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행복해지고 싶은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으로 보게 된다면 그를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이 파괴적인 행동을 하면 할수록 그가 충족하려는 욕구는 더 소중한 법이다.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집기를 집어 던지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악담을 퍼붓는다면
이는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그의 욕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자신의 신체적 안전이나 기본적인 자존감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며 반응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당신은 그저 이해받고 싶을 뿐이로군요. 같은 말을 건네며 그 사실을 되짚어 줄 수 있다면 그가 느끼는 위협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면서 경탄할 것이다. 나는 정신착란을 일으킨 사람에게 이 방법을 쓰는데 지금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비판과 요구가 소리를 높이는 언쟁보다 종종 더 해롭다. 관계에서 나타나는 비판과 요구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여라. 그런 다음에 그 밑바닥에 깔린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찾아보라. 마지막으로 자신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파트너도 똑같이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라. 비판과 요구는 실제로 대단히 좋은 것이다. 우리가 다루어야 할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주목하라고 알려주니까 말이다. 나 자신의 욕구를 짐작하기 위해서는 비판과 요구의 밑바닥에 깔린 욕구를 들을 수 있는 수련을 많이 해야 한다. 그 예로 이 글을 쓰고 있는 나의 어느 하루를 따라가면서 내 머릿속에 떠오른 끔찍하고 나쁜 생각들에 주목해보자. 그러고 나서 그런 생각들을 불러일으킨 욕구, 즉 그 동력을 살펴보자. 상황. 카페에 있는데 큰 볼일을 봐야 한다. 화장실에서 어떤 남자가 걸어 나오는데 화장실 안에 들어가 보니 변기 좌석에 온통 오줌을 묻혀 놓았다. 생각. 이 썩을 놈. 욕구. 배려와 존중 그리고 특히 이해. 그 남자가 왜 공공 화장실에서 변기 좌석을 올리지 않고 소변을 받는지 알고 싶다. 지금은 그를 이 세상에서 행복을 만들려고 하는 인간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누구도 그에게 이런 짓의 결과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을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걸까? 그는 변기 좌석을 만지는 게 두려웠던 걸까? 그가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그에게 이토록 분노를 느끼지는 않을 것 같다. 재미있지 않은가? 직접 한번 해보길 바란다. 지금 바로 당신 삶에 존재하는 비판이나 요구를 떠올려 보라. 당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생생한 감정에 닿아보라. 일단 그 감정이 느껴지면 스스로 물어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겠어? 답을 적어둔 다음 또 이렇게 물어라. 그렇게 되면 왜 기분이 좋아?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그럼 이제 그 상황이나 관계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자신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해보라. 기분이 어떤가? 티베트 불교에서는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세계가 몇 군데 있다고 설파하는데 그곳은 지옥계, 축생계, 인간계, 천상계 등이다. 그 중에서도 인간계가 최상이다. 그와 관련된 가르침은 이렇다.
만약 야생동물로 태어난다면 그 삶은 두려움과 배고픔으로 가득 차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반면에 천상계에서 태어나게 되면 본인이 원하면 무엇이든 무조건 바로 얻는다. 천상계에서는 모든 욕망이 즉시 충족되고 무력함에 대처해야 하는 일이 아예 없다. 이곳은 피자와 아이스크림도 이롭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정확히 자신이 바라는 대로 모든 이에게 사랑을 받는 세계이다. 그런데 이처럼 대단히 근사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천상계는 존재하기에 최상의 장소가 아니다. 천상계에 태어난다는 것은 미덕이라 여겨지는 것들, 이를테면 인내, 연민, 회복 탄력성, 감사 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선업이 다해 그 세계를 떠날 때에는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경험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 상실감은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다. 그와 대조적으로 인간계는 딱 적당한 양의 고통이 있어서 그 고통에 완전히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끔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한다. 우리의 자아는 천상계에 살면 더 행복할 거라고 계속 말한다. 자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으면, 그리고 나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서 마음에 드는 점들은 전부 고통의 경험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천상계의 삶을 바라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그래,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을 필요는 없을 텐데. 이는 참으로 합당한 생각이다. 그래서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덧붙이려 한다. 삶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주지만 우리는 쓰레기를 가치 있는 것으로 전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쓰레기를 없애려고 하거나 쓰레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 가치를 인식하고 쓰레기를 아름다운 것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통을 몸의 감각으로 느끼고 자신의 머릿속 이야기를 놓아버리고 고통을 연민으로 껴안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처럼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를 놓아버리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민담이 있다. 어느 날 한 농부의 말이 도망갔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모두 농부에게 와서는 정말 운이 나쁘군요 라고 말했다. 농부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그럴지도 모르죠 라고 말했다. 며칠 뒤 그 말이 돌아왔는데 야생마를 2마리 데리고 왔다. 그러자 이웃들이 모두 다시 찾아와서는 정말 운이 좋군요 라고 말했다. 농부는 그럴지도 모르죠 라고 말했다. 그런데 농부의 아들이 그 야생마 중 1마리에 올라타려다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 한쪽이 심하게 부러졌다. 그러자 이웃들이 또 농부를 찾아와서는 정말 운이 나쁘군요 라고 말했다. 농부는 또 그럴지도 모르죠 라고 말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군대가 마을로 들어와 몸이 성한 젊은이들을 모조리 징집해 갔는데
농부의 아들은 데려가지 않아서 집에 남게 되었다. 그러자 이웃들은 불이 나게 다시 찾아와서는 엄청난 행운이군요 라고 말했다. 이번에도 농부는 그럴지도 모르죠 라고 말했다. 우리는 심지어 어떤 일이 이미 벌어지고 난 후에도 그 일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지 못한다. 오늘은 끔찍해 보이는 일이 내일 일어날 멋진 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역 같은 경험이 미래에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생각나지 않을 때 나는 고통이 그 자체로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떠올리려고 노력한다. 고통은 연민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는 걸음이다. 우리가 겪는 숱한 고통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놓고 번민하는 데서 나온다. 나는 어떤 일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라고 이름 붙이면 그 일이 무서워진다. 그럼에도 바로 그 순간 나는 두려워하는 바로 그 일이 실제로 최상의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알 도리가 없다는 점을 떠올린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대상을 믿으려 노력할 때 크게 도움이 되는 도덕경에는 이런 시가 나온다. 천하를 얻어서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무릇 천하는 신령하니 억지로 더 좋게 만들 수 없다. 천하를 바꾸려는 자는 망칠 것이요. 천하를 잡으려는 자는 놓칠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전부 믿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누구나 알듯이 우리는 오인하고 오해할 수 있으며 자신이 틀렸을 때마다 그 일을 돌아볼 수 있다. 파티에서 만난 사람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굳게 믿었거나 뒤뜰에서 나는 소리가 곰의 기척인 게 분명하다고 여겼지만 그런 확신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믿지 않도록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 지나간 생각은 정확하지 않다고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꼭 정말 진짜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생각과 관련하여 내가 알아낸 가장 유용한 방법은 생각이란 요청하지 않은 의견과 조언을 끊임없이 주는 친구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당신에게 조언하기를 지속한다면 친구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그런 경우 그의 말을 곧바로 거부하거나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친구는 당신을 염려하고 있으며 그가 항상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친구의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믿어서도 안 된다. 그의 말을 주목하고 그가 신경 써주는 것에 감사한 다음 스스로 알아보고 나서 그 말이 믿을 만한 내용인지 결정하는 게 이상적이다. 사고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면 알수록 자기 머릿속 이야기에 발목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 베이지안 뇌 가설에 따르면 우리는 예측이 성공할 때마다 그 성공을 근거로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불완전한 정보에 기초한 모형에 불과하므로 100% 확실성이란 절대 있을 수 없다. 우리 스스로 현재 세계관을 새로운 경험으로 항상 업데이트되는 실제에 가깝게 볼 수 있도록 훈련한다면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고 연결되게 하는 인지적 유연성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믿음은 모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완전한 확실성의 함정도 피할 수 있다. 나는 더 사랑하고 수용하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연민과 기쁨의 근원이 되고 싶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 말고는 더 바랄 게 없으니 그것이 바로 나의 수련 동기라 하겠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풍족한 느낌은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모든 것을 갖는다는 게 무엇 하나 기꺼이 내려놓지 않고 삶에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더한다는 의미라면 말이다. 내 경우에는 풍요가 단순한 생활과 덜 가져도 행복한 마음에서 나온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나는 미소 짓네. 내 앞에는 새로운 24시간이 있다네. 나는 매 순간 온전히 살고 연민의 눈으로 모든 존재를 바라보리라 다짐하네. 이런 식으로 삶의 모든 순간에 다가간다고 상상해보자.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살아있다는 기적에 온 마음이 감사와 경의로 가득하다. 침대에 앉아 몸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각을 깊이 알아차린다. 요와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을 즐기고 살갗에서 쾌적한 온도를 인지한다. 잠시 멈추고서 10번에서 12번 의식적으로 호흡한다. 절대 서두르지 말고 방긋 웃으면서 깨끗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폐가 제 기능을 하게 한다. 샤워할 때는 몸이 씻기는 경험을 온전히 즐긴다. 아침 식사를 할 때에는 음식을 씹을 때마다 완전히 집중하고 그 맛과 식감을 만끽한다. 먹을 음식이 충분한 것에 대한 감사로 가슴이 벅차다. 삶의 매 순간 모든 행위가 기적이 된다. 이런 명상은 삶이 힘겨운 순간에도 할 수 있다. 교통체증이 심한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 호흡을 하면서 몸이 이완되는 느낌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그 순간이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명상에 대한 감사를 느낄지도 모른다. 시계를 보면서 벌써 10분 지각이라는 것을 알아도 최대한 빨리 움직이고 있으니 도착할 때가 되면 도착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전혀 서두르는 느낌이 없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매 순간 온전히 가고 있어. 그래서 바로 여기까지 왔지. 도착해야 할 곳에 도착하면 기운이 회복되고 기쁨이 차오른다.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는 일상 활동으로
걷기 명상도 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지금 이 순간에 이르는 수련법이다. 어떤 목적지에 이르려고 걷지 말고 단지 걷기를 즐기려고 걸어보길 바란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폭풍의 한가운데에 앉아 있어도 온전히 존재할 수 있기를. 비록 불확실함과 고통으로 가득 찬 현실일지라도 바로 지금 여기로 완전히 주의를 돌리기를. 우리 몸 안의 여린 짐승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냥 내버려두고 그 짐승에게 다른 존재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기를. 완전한 사랑과 수용으로 몸과 마음을 바라보면서 삶의 아름다움을 온갖 형태로 음미하기를.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우리 모두 건강하기를. 우리 모두 안전하기를. 우리 모두 사랑받기를.